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할 건데요. 잠시 후 경제박뉴스에서는 우리 경제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영희 출발새 아침 AS 확실한 거 아시죠? 지난주에 계엄령 문건 관련해서 임태훈 수장과 이야기 나눴는데요. 어제 추가 폭로가 있었습니다. 그 추가 폭로 내용도 3부에서 저희가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의견 주십시오. 방송 중에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 이제 시작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오셔서 좀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그렇지만 우리 방송 들으면 더더더더 대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힘써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비정규직이 역대 최대로 급증했다. 정부 쪽에서는 좀 슬픈 소식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이 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겠다. 비정규직 제로를 공약으로 내세웠죠. 네. 하지만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1년 전에 비해서 86만 7천 명이 급증했습니다. 누적으로 748만 1,000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전체 임금 근로자가 약 2천만 명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이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니까 조금 전에 33%에서 36.4%까지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반면에 정규직은 오히려 같은 기간 35만 3천 명 줄어들었는데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래 12년 만에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겁니다. 연령대별로 보니까 60세 이상이 가장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50대 그리고 20대의 순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이 늘어서 특히 4명 가운데 1명은 60세 이상 단기 일자리였습니다. 자, 이런 통계 논란이 좀 불거지자 이 정부는 평소 이 통계청 담당 과장이 진행하던 언론 브리핑을 통계청장이 직접, 장소도 이 국세청이 있는 세종시가 아니라 중앙정부청사에서 직접 발표할 만큼 당혹스러운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던 정부의 발표가 조금 무색해지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비정규직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정부는 이번 조사가 ILO 국제노동기구에 권고한 세 기준안에 따랐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라는 평가인데요. 네. 이 ILO 기준에 따라서 그동안에 없었던 예상 질문, 예상 근로기간을 묻는 질문이 추가됐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포착되지 않았던 이 기간제 근로자 약 35만 명에서 최대 50만 명가량이 추가로 나타나면서 비정규직 규모가 크게 늘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한 달 만에 86만 7천 명 급증했다라는 건 설명이 다 되지가 않습니다. 추가로 포착된 최대 36만여 명, 50여만 명이 남기 때문인데요. 정부 재정으로 만든 단기 노인 일자리가 이 비정규직을 크게 늘렸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결과 역시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이 사각지대, 비정규직이 새롭게 파악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의다라면서 불패 신화를 이어갔던 면세점 사업이요. 좀 위기에 봉착했다는 얘기입니다. 한화에 이어서 두산그룹도 면세점 사업을 포기했다는 결정이네요. 그렇습니다. 두산그룹이 4년 만에 면세점 사업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2015년 면세점 사업 허가를 받은 기업 가운데 한화그룹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때는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여겨졌죠. 네. 하지만 이처럼 이제 면세점 신규 사업자들이 고전하는 이유는 사업자 간 이 수수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더 이상 이 적자를 감내하기 좀 어렵다라는 현실 때문인데요. 이 두산이 운영하고 있는 두타 면세점은 사업권 취득 이후 지난 3년 동안 600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 당초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동대문 입지를 장점으로 내세웠습니다만 그 이후에 면세점업계의 경쟁뿐만 아니라 이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중국인의 단체 관광이 금지되면서 개점일의 적자가 지속이 돼 왔는데요. 이런 사업 구조 더 이상 이제 이익을 전환하기 좀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2020년 말까지 사업 기간에 남아 있지만 면세점을 조기에 이제 폐점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이었죠. 대기업 시내 면세점 5곳 가운 5곳, 서울을 3곳을 포함해서 추가 허용해 왔는데요. 업계에서는 이제 승자의 저주가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가의 10% 최대 20만 원 돌려준다라는 얘기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취지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보급하고 내수 활성화를 꾀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환급대 상품목은 에어컨, 냉장고,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제습기, 냉온수기, 김치냉장고 등 7가지 품목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 구매 가능한 제품 모두 가능하고요. 환급받을 수 있는 제품의 에너지 효율 등급은 1등급입니다. 다만 이제 에어컨의 경우 벽걸이는 1등급이지만 그 외에는 3등급까지도 가능합니다. 해당 제품의 환급 신청은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고요. 또 환급받기 위해서는 으뜸효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 이번 환급은 당초 기초 이제 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난 8월부터 시작했던 것들 예산이 조금 남았는데요. 한 240억 원이 소진될까지 진행이 되고 네. 재정 소진 추진에 따라서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수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잠시만요. 지난주에 굿인권센터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공개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가지고 임태훈 수장하고 얘기도 나눴었습니다. 당시에 쟁점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계엄령 문건에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는지 관여했는지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황 대표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면서 가짜뉴스에 대응하겠다 했고 임태훈 소장이 제발 법적 대응을 좀 해라 이렇게 맞섰습니다. 결국 법적 대응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관련 내용을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팔로우업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사실 되게 바쁘셨을 것 같고 어제까지도 상당히 바쁘셨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그동안 활동을 조금 쭉 정리해 주시죠. 그 계엄 문건의 새로운 버전을 저희가 이제 폭로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국감장에 자유한국당이 불러서 나간 거고, 그렇죠. 저희 제보를 마다할 수 없어서 저의 의무를 다한 건데. 전국이 이렇게 시끄러울지는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저희로서는 저희가 제보받은 내용에 이제 신빙성들이 다 있고,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재판이 허위 공문서와 관련된 기소된 사람들이 재판을 받고 있고 그거와 관련해서 소강원 장군이 지금 구형을 받았어요. 3년을.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선고도 있을 거라서 저희가 재판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제 사실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진술들이 있거든요. 그걸 확인하는 절차였고 어제 기자회견 한 것도 사실은 그거의 일환으로 저희가 제보와 그리고 공판 기록을 저희가 이제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제 애초에 한민구 장관이 2월 17일 2017년 17일 날 문건 작성을 최초로 지시했다는 게 아니라 네. 그 일주일 전인 조현천 기무사령관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만난 정황을 저희가 포착했고 문건 생성일도 최초의 생성일이
두 분이서 만나고 난 다음에 소강원 장군에게 개헌보고 문건을 수기로 작성하라는 게 이제 드러났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제보와 기록을 다 확인해서 어제 추가로 폭로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합동수사단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 이런 얘기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문건 작성 시기도 검찰이 판단한 날짜와 실제 날짜가 일주일이나 차이가 나더라.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런데 검찰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선에서 개입했다 이 정도로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소장님께서는 아니다 청와대가 개입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전에 이미 문건을 만들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두 분이서 만나서 청와대에서 만났고 직후 돌아오자마자 이걸 지시했기 때문에 이것은 청와대 발 문건 작성 지시다라고 저희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막 계속해서 폭로를 하니까 한국당의 어떤 의원이 임태현 소장하고 만난 사람 명단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거 네, 뭡니까? 군부대 방문하는 걸 5년치 기록을 그러니까요. 아주 시일 내에 제출하라고 그 지시도 그렇게 나와요. 그 보안과를 이제 통해서 네네네. 각 군에 지시 내린 게 빠른 회신을 요구한다라. 금일 중으로 회신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빨리 국방부가 움직일지는 몰랐고요. 다른 거는 그렇게 천천히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합법적인 NGO 활동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또 제보자도 좀 밝혀지게 되고 좀 곤란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아, 괜찮아요? 네. 저희가 부대에 방문하는 것은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해서 피해자를 지원하거나 네네네. 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휘권자에게 지휘 조언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군부대를 간다고 해서 막 서류에 접근하거나 이런 권한은 없고 단지 그러한 사건과 관련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방문한다면 지휘관들은 좋아하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언론에 공표하는 것보다는 부대 방문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니까. 군 부대 내에서 자체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 사건이 해결되는 걸 지휘관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임 소장이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 발표하는 것을 보고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뭐라 그러냐면 네. 조현천 전 사령관이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을 그냥 만났다는 것만 가지고 왜 이렇게 확신을 하느냐. 그리고 그 보고 시스템과 관련해서 황교안 당시 직무대행, 그러니까 대통령 직무대행은 맨 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이름을 써있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했고요. 그 군법무관 출신이죠. 김장민 변호사인가? 그분도 황교안 권한대행은 당시에 이거 몰랐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네. 그런 주장은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주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해서 결백한 것을 밝혀야 된다는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황교안 권한대행 당시 이제 지금 당대표이신데요. 네. 그분께서도 사실은 내가 계엄의 계좌도 못 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네 번의 NSC에 참가해서 본인이 의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소상하게 좀 국민들에게 알려주셔야 되는 게 있고요. 네네. 그렇기 위해서라도 검찰 수사를 통해서 본인이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황교안 당대표의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황교안 대표가 몰랐을 가능성도 다 염두에 두고 다 열어두고 있는 거다. 네, 정확한 네. 실체관계 파악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의문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요. 또 검찰이 확보한 계엄령 문건이 총 10가지나 된다. 그럼 네, 10가지의 그렇습니다. 다른 계엄령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도 이번에 처음 그렇죠? 제보를 예. 통해서 예. 그리고 그러니까 진술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도 예. 그건 이제 확인하는 절차가 좀 필요했는데요. 네네. 문건이 10개가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 공개한 것은 두 번째 버전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이것은 2017년 2월 21일 작성된 두 개의 문건 중에 네.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본에 가까운 것이죠. 네. 그리고 애초에 그보다 1년 전에 발표한 그 이철희 의원실도 공개하고 저희도 공개한 네네네. 문건은 2017년 3월 6일 날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처음에 문건이 두 개가 작성되고 네네. 2월 24일, 27일, 28일, 3월 2일 날 문건이 각각 작성이 되는데 네네. 3월 2일 날 문건이 3개가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3월 2일. 버전이 총 10개가 있고 당시에 이것을 9번 버전을 네. 송영무 장관하고 이석구 당시 기무사령관에게 보고를 했거든요. 네네. 들켜가지고. 네네. 그래서 그 좀 버전을 안쪽으로 들어와서 얘기해 주세요. 안 보인다는 얘기가 네. 있어요. 예. 그 버전을 옆으로 더 쭉쭉. 예.
그 버전은. 네. 그 버전은 이제 할 때 9번을 보고할까요? 10번을 보고할까요? 라고 하니까 10번은 좀 민감하다. 10번에 민감한 네, 거다. 그러니까 9번으로 해라라고 했는데 검찰은 이 문건을 전체를 다 확보 못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못 파악했는데 우리 총장님은 다 갖고 계신 거군요. 아니요,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이건 수사를 해서 다 캐내야 되는 거죠. 된다. 그러니까 이 10가지의 문건이 있다는 걸 검찰도 알고는 있어요. 네. 알고는 있는데 네. 다 확보는 못한 걸로 저희는 그렇군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지금 하태경 마지막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계엄령 문건 여파가 지금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임 소장을 고발한다 이런 네네. 얘기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왜냐? 문건이 필사본이었다라는 네네네. 점, 그다음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언급이 이미 지난해 나왔는데 네. 이번에 새로 나왔다고 거짓말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얘기, 네. 아니까 이제 그분이 주장한 네네네. 내용이 그리고 국회의원 체포 포고령도 지난해 이미 있었는데 없었다고 네네. 위증한 거. 물론 국회 네. 나가서 말씀하시고 네네네네. 이 세 가지 때문에 고발하겠다는 건데요. 하실 네네. 말씀 있어요? 포고령은 있긴 해요. 근데 거기에 국회의원들을 네. 조속히 검거해서 사법 처리한다 이런 내용들은 없기 때문에 추가로 그것이 밝혀진 게 맞고요. 네네. 그리고 맥락상 제가 위증을 한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약간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증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고요. 네네. 사실은 고발해도 이게 무혐의 처분 날 거기 때문에 괜히 무고의 혐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군인권센터를 향해서 군 괴담센터라고 이분이 네. 기자회견도 하신 분인데 네. 좀 유감스럽고 21대 국회에서 뵙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에게 그런 허위 사실을 자꾸 얘기하시면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위협도 느끼십니까? 협박하거나? 아니 저는 그렇게 위협을 느끼진 않고요. 네. 수많은 국민들께서 지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역할을 담담히 해낼 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었습니다. 백기정 2호선의 사건 와이파일. 하나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보고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사건 와이파일. 사회에 대한 넓은 이해, 사람에 대한 깊은 공감으로 사건을 풀어주시는 두 분 모셨습니다. 백기정 전 수사경찰서 강력팀장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심리상담 전문가 이호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 팀장님 옆으로 조금 더 들어오세요. 네네. 보이는 라디오 서비스 이제 시작했는데요. 우리 몇 분 안 되지만 그분들에게 얼굴이 잘 보여야 됩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이 어제 있었던 사건인데요. 네. 중고 가구를 사겠다라고 하면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한 뒤에 여성을 살해한 아주 나쁜 사람이 있네요. 중고거래 사이트에 여성이 소파를 내놓으니까 남성이 나 소파 상태 보겠다라고 하면서는 들어가서 자신을 여성이 무시한다 이러면서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위장을 했다. 네. 이거 도대체 무슨 사건입니까? 네, 지난 21일 날 오후 부산 진구에 있는 부전동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네. 여기 이제 중고거래 사이트에 쇼파, 굉장히 좀 아파트가 이곳이 굉장히 좀 여성이 30대 중반 여성이 사는 곳인데, 그 주변에 비해서는 상당히 괜찮은 아파트예요. 고급형 그렇군요.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쇼파를 팔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소위 말하자면 직거래가 된 거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네. 쇼파를 좀 보고 하겠다 그러니까 여성이 이런 예상을 하지 못하시고 이제 집으로 와라라고 해서 쇼파 가격을 흥정을 하는데 네. 나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 말투 때문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기 시작했는데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화가 가시지 않아서 계속해서 폭력을 행사를 했다. 이게 결국 사망을 했는데 자, 이 사람이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도망을 나왔는데 나오기 전에 전선줄로 목을 감아놓고 마치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위장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더더욱이나 재질이 나쁜 건 이 네. 피해 여성의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렇게 돼서 23일 날 주거지에서 잠복하는 부산진 강력팀에게 검거가 됐는데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봐요. 절대로 중고 쇼파를
가격을 흥정하기 위해서 또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분명히 목적이 있었던 목적범이었다. 그러니까 살인의 목적은 아니었지만 네네. 통상적으로 경험칙에서 보면 최소한 성폭행이나 강도의 의사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근거가 있습니까? 네, 왜 그러냐면 자, 가격을 흥정하다가 시비가 돼서 나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고 해서 살인에 이르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납득이 안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때려도 예를 들어서 상해 정도는 입지만 사망에 이르기까지 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근거냐. 이 사람이 자기의 범행이 발각됐을 때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예상을 하고 이게 네. 발각되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살해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우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도대체 뭐라고 말했길래, 뭐 어쨌든 그 사람 말이 맞다고 치면 뭐라고 말했길래 자기를 무시한다라고 느꼈을까요? 교수님. 일단은 그 남성이 얘기했던 거는 그 여성이 나를 무시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살인을 한 그 살인의 도화선은 모욕감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자존감이나 뭐 열등감 문제로 이게 사람을 통과하게 되면 사실 뭐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제안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나의 존재를 짓밟았다. 나의 존재를 무시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노나 화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는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한 상황은 이게 지금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아직 모든 결과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모욕감이 있다 그래서 다 살인을 하진 않아요. 네. 그렇다면 보통의 경우도 우리가 욱하지만 욱한다 그래가지고 다 뭐 모욕감에 대한 분노를 노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나타내진 않는데 이걸 참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마음에 일종의 계산기 같은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산기를 통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내 모욕을 노출해야 될지 내 모욕감에 대해서 아니면 그냥 삼켜야 될지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되게 약자이거나 이 약자가 혼자 있는 상황에서는 내 모욕감을 굳이 참을 이유가 없거나 참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강한 방식이든 약한 방식이든 이걸 노출을 하거든요. 노출을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이 여성이 피해 여성이 혼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들어가 보면 이 여자가 혼자 사는 여잔지 아니면 혼자 사는 남잔지 환경을 보면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한데 아마 이 찾아갔던 남성들이 볼 때는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이 여성이 혼자 있고 충분히 재합이 가능하다 생각했는데 이 남자 얘기한 것처럼 모욕감이 느껴졌다 하면 이 공격성으로 나타날 수는 있는데 만일 그게 여성이나 혼자 있는 여성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 남자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떤 여성이라고 하는 이 환경 또 이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취약성도 어쩌면 이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 단초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약한 상대이기 때문에 본인이 화가 난다는 걸 이렇게 꺼리낌 없이 표현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다는 건데요. 그 많은 살인이나 많은 범죄가 피해자들을 보면은 뭐 노인이거나 여성이거나 어린이거나 이렇게 약한 사람들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혼자 사는 여성이라고 지금 방금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이분도 이제 혼자 살다가 결국 살해를 당하신 격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여성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는 착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경우냐. 여성이 빼어나게 예쁘고 외모가 준수하고 매력 있고 그다음에 뭐 짧은 치마를 입거나 좀 노출이 심한 옷을 입어서 남성들이나 범인들에게 어떤 그 범죄를 유발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제 이런 어떤 거냐면 남자나 또 어떤 가해자 범인이 어떻게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하냐면 제압하기 쉬울 때 제압하기 쉬울 때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남들이 도와주지 않는 환경일 때 그 여성분이 이런 피해자를. 분위기에서 그 여성의 외모나 어떤 미모나 어떤 노출의 정도 이게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범죄를 할 수 있다는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은 뭐 노출이 좀 있다 또 외모가 빼어나다 미인이다 매력이 있다 그래서 범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고요. 일선에서 이제 많은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남성이나 특히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을 할 때 특히 성적 범죄나 강도 범행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내가 범행을 할 수 쉽다, 용이하다라고 할 때는 범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또 유발이 돼가지고 범행을 해요. 그래서 이 피해자가 범행을 당할 때는 내가 제압할 수 있다, 그리고 충분히 범죄를 했을 때 방해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의 조성에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때려서 숨지게
한 것하고 은폐하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하고는 또 큰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큰 차이가 있죠. 심리적인 부분 이외에도 법리적으로 네네. 두 개는 어떻게 자, 이렇게 됩니까? 보시면 돼요. 뭐 우리 네. 그 라디오 좀 청취자분들이 좀 들으셔야 되는 게 네. 자, 살인의 고의 없이 폭력을 행사했을 때는 네. 폭행치사나 상해치사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죠. 근데 살인의 그렇죠. 목적을 가지고 했다 그러면 5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살해 후 어떤 범행을 은폐하거나 또 위장을 했다라고 하면은 네. 우리 노영희 그 앵커께서 잘 아시면 형법 51조에 보면 양형의 조건에 범행 후에 정함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양형의 조건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내가 시비를 하다가 때렸는데 이분이 갑자기 사망을 하거나 돌아가시게 되면 바로 신고하거나 조치를 하게 되면 상해치사나 폭행치사로 해서 상당히 형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행사해서 사망을 했는데 사후 조치를 신고를 하지 않거나 병원에 가지 않거나 네. 그리고 위장을 해서 지금 이분은 목에다가 전선줄을 감아놓고 마치 네. 극단적인 선택을 스스로 한 것처럼 도주를 했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이 이제 살인죄에 있어서 상당히 양형의 조건에 참작을 받지 못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범행을 한 사람이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 놓이는 그런 상황이 돼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런 차이가 있죠. 네, 교수님. 네. 그 범행 이후에 남성이 피해 여성의 휴대폰을 가지고 나가서 직장 동료와 가족들에게 문자 보내잖아요. 급한 일이 생겨서 당분간 연락이 안 된다. 이런 문자 보내는 게 왜 그럽니까? 우리가 왜 모방범죄라고 하는 얘기하는데 모방범죄라고 하는 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범죄를 똑같이 복사해가지고 붙인 듯한 범죄만 모방범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범죄의 부분을 발췌해가지고 다른 범죄의 그림을 구성할 수 있잖아요. 네네. 범죄의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은 지금 보면 이번 범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했죠. 하나 마치 자살한 것처럼 위장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다른 지인들에게 그 여성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낸 거죠. 네네. 당분간 내가 연락 못한다. 네. 이건 뭐냐면 결국은 내가 시간을 지연해서 내가 나름 은폐하거나 혹은 도피하거나 할 만한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건데 결국 우리가 알리바이 같은 것도 그렇죠. 그러나요? 소설 중에 어떤 제목이 있냐면 범인 없는 살인의 밤이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뭐 없는요? 범인 없는 살인의 밤. 범인이 없는 살인의 밤. 네. 그 결국 뭐냐면 일종의 내가 어쨌든 우발적이든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했든지 간에 살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자기의 피해를 최소화할까를 위해서 이른바 이걸 다 합치자면 네. 완전 범죄를 꿈꾸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자기 보호를 위해서 여러 장치를 사용하는데 그중에서도 이 여성들의 지인에게 당분간 연락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 연락을 하지 않을 때 나의 존재의 없음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보면 뭐 범죄자라면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나 한 번쯤은 생각해본 시나리오가 아니었을까. 계획을 한 네. 거에 얘를 그러니까 반증하는 거다. 무조건 계획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머릿속에 내가 이런 일이 있으면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생각했다기보다 한 번쯤은 생각해본 시나리오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런데요, 지금 이제 아까 백기종 팀장님도 계획범죄일 가능성 혹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을 가능성 그렇죠. 말씀하셨고 우리 교수님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데 실제로 이 중고거래 사이트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보겠다라고 하는 경우 보여줘야 되는 상황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이제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서 직거래를 이제 하시는 경우에는 네. 사실 많이 아시는 분이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아. 에스크로라고 해서 네네. 지금 뭐 어떤 금융업체를 제가 선전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알아보니까 국민은행과 기업은행과 농협에 에스크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물건을 받았을 때 입금을 해놓고 소위 말하면 제3자가 네.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에스크로 방법이거든요. 네네. 이걸 은행에 신청해서 하시면 되고요. 또 만약에 자주 하진 않고 정말 직거래를 하려고 하면 특히 혼자 사는 여성이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인 줄 아세요? 600만 명 정도 된다. 아닙니다. 여성 600만 명이 단독 세대고요. 지금 여가부하고 여성가족부하고 통계청 통계를 보면 정확한 건 291만 4천 세대인데 혼자 사는 여성이. 근데 매년 3%씩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보다도 한 10만 명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분들이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아파트 같으면 경비원을 입회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다른 이웃을 잠시 오시라고 해가지고
문을 열어놓고 입회를 해서 보여주고 가격을 흥정하거나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밖에서 예를 들어 집 안에 들이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혼자 가구를 운영하고 사는 여성이 대부분 보면 택배입니다. 아니면 뭐 전기 검침입니다. 수도 검침입니다 하면은 무려 76%가 확인도 안 하고 문을 열어준다고 통계가 있거든요. 저도 좀 그런 편이에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신분을 이장하고 벨을 누르는데 문제없이 문을 열어줬을 때 들어가서는 제가 직접 한 서초경찰서에 있을 때 이 신반포동에 살인사건도 있어요. 남편이 나중에 범인으로 지목이 됐다가 확인을 해가지고 범인을 체포를 청주에서 했었는데 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76%가 확인도 안 하고 문을 열어준다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 직거래 사이트에 집안에 가급적 들이지 않으시고 사람이 있는 곳이나 공개된 장소 아니면 집안에서 꼭 물건을 보여줘야 할 때는 이웃이나 아니면 경비원을 불러서 입회해놓고 특히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거래를 하시는 게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다. 그리고 또 본인이 누구랑 거래를 하기로 했는지를 다 좀 적어놓고 증거를 남겨놓는 게 필요하겠죠. 나중에 그렇죠. 생각해서라도. 그렇군요.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네네. 한 3가지 정도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 낯선 자가 방문할 때는 2 이상이 함께 있거나 다른 제3의 시선이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그렇죠. 2번째, 혼자 있는 정보 절대 남기지 말고요. 네. 3번째로는 여성 혼자 사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변 보호용 장치가 한두 개는 있어야 돼요. 남자 신발 갖다 놓는다고 그 남자 신발이 여성을 보호해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가스총이나 아니면 여러 스프레이라든지 여러 비상벨이라든지 이런 조치들을 네네. 좀 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혼자 사는 여성들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뉴스 보면 정말 더 불안할 것 같은데요. 오늘 두 분께서 그 방법 또 예방하시는 방법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기정 전 팀장 그리고 이호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뉴스 탐구생활 즐거운 스포츠. 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이명숙님께서요. 혹시 다른 범죄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아까 백기정 팀장님하고 이호선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예방책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또 기다리던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스포츠 뉴스.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무슨 무대에서 출연자 소개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오늘 좀 신나게 한번 해보려고요. 네, 자, 예. 지금 보이는 라디오도 있으니까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네. 그래야 되나요? 네. 자, 오늘의 키워드는 뭡니까? 체육계 성폭력 방지법입니다. 체육계 성폭력 방지법 이게 뭐죠?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스포츠 네. 미투가 있었죠. 네. 스포츠 미투 때 체육계의 온갖 이 성폭력과 폭력 사건 그리고 이제 구조적인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모두가 좀 분노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표적인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아직도 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맞으면서 운동하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죠.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 11명이 더 이상 이런 일을 방치할 수는 없다. 너도 나도 다 고치겠다고 해가지고 이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11명이. 11명이? 예, 그 11건이 나온 거죠. 자, 이것을 통합해가지고 조정하고 통합해서 이제 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통상 체육계 성폭력 방지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도 되질 않았습니다. 왜요?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았다는 건 이거 심사도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24일에 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네네. 이 성명서에서 이 국민체육진흥법 그러니까 이 체육계 성폭력 방지법 개정을 방해한 자유한국당의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성명서에 따르면은 방해한 자유한국당. 예, 네, 이 성명서에 따르면은 자유한국당이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했다.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체육계 성폭력 방지법을 법사위 상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 심도 있게 논의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뭐냐면 이 체육계에서 성폭력을 방지하자. 그래서 이제 피해자 처벌을 강화를 하고 피해자를 즉시 보호를 하고 또 사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도 하고 교육도 강화를 하자. 이게 복잡한 문제입니까? 아니, 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지 않은 문제죠. 복잡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 여야 간에 이게 어떤 정쟁의 문제인가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까?
별로 없죠. 없죠. 네. 그리고 이 지난해 스포츠 미투 국면에 접어들 때 온갖 이제 문제가 드러나니까 온 국민이 하나가 돼가지고 고쳐진다라고 일종의 국민적 합의를 본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 스포츠 미투에서 처음으로 이 체육계 성폭력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게 아니라 네. 한 근 10여 년간 이런 일이 빈발했기 때문에 네. 그동안 논의가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근데 무엇을 더 이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하는 건지 저로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고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자유한국당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자라고 이 법사위 상정을 거부한 것은 네. 이 스포츠 인권 또 인권위에 당리당략이나 정쟁이 있다라는 거를 스스로 자인한 모양새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여야가 정치적 계산을 하면서 복잡하게 다툴 일도 없는 걸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끌고 있는 것이고. 예. 지금 이런 문제들은 사실 작년에 스포츠 미투 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별로 더 무엇을 논의하자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그렇죠. 더군다나 이때 그 문체에서 법안 소위 위원장을 네. 그 자유한국당에서 삭발하신 이제 박윤숙 의원이 맡고 있었거든요. 때문에 뭐 심도 있게 논의할 게 복잡한 문제도 아닌데 네. 뭐 이 법안 소위 위원장조차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에서 하셨기 때문에 네. 뭐 충분히 논의했으리라고 보는데 왜 이 법안을 이 법사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는지 네. 이해하기 힘든 얘기죠. 그러니까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이 위원장님이 박 의원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한번 좀 물어보세요. 물어가야죠. 예. 네. 자, 그런데요.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거부를 했다고 그러니까 혹시 법안 내용 중에 자유한국당이 못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 있어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이제 그럴까봐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그러니까 이 체육계 성폭력 방지법의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네. 이 성폭력이나 폭력을 행사한 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정지를 강화할 수 있게 요건을 강화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네. 또 이제 스포츠 공정성하고 인권 보호를 위해서 스포츠 윤리센터를 신설을 하자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성폭력과 폭력 예방 교육 및 실태 조사를 강화하자. 그리고 네. 이 성폭력 예방 활동에 대한 기금 지원 등등이 이제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거든요. 네. 뭐 어떤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여야 간에 이 첨예하게 그 대립이나 갈등할 수 있는 요인은 없다라고 보는데 그러네요. 한 가지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 하면 이 뭔가 새로운 단체나 조직을 만들 때에는 조금은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에서 얘기한 게 이제 스포츠 윤리센터인데 이 스포츠 윤리센터와 같이 이제 새로운 조직이나 단체를 만들 때 이 조직의 장을 어떻게 뽑느냐, 이게 어느 쪽 사람이냐,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뭐 정치권에서 봤을 때 스포츠 공정성하고 인권 보호를 위한 역할을 하는 스포츠 윤리센터에 네. 그렇게 뭐 큰 관심을 기울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정치적으로 중요한 자리도 아니고 네. 우리 사회 경제적으로도 어떤 뭐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도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쟁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왜 이것을 법사위에 상정조차 하지도 않고 불과 1년도 안 됐거든요. 너도나도 이 스포츠 인권 이슈가 떠올랐을 때 너도나도 고치겠다고 해서 그렇죠. 무려 11명의 의원들이 각자 발의한 거예요. 예,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모아가지고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의 일부 개정안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 조정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분명히 이 논의가 됐었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게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쨌든 성폭력이나 이런 걸 행사한 지도자는 어쨌든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시키게 하겠다는 거고 예. 그다음에 스포츠 윤리센터를 신설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고 일종의 그 통합적인 그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성폭력 예방 활동에 대해서 기금도 좀 마련해서 제대로 된 예방 활동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자, 어쨌든 스포츠 미투가 얘기 나올 때마다 하여튼 한국 스포츠 문제다 이러면서 바꾼다고 얘기를 했었었고요. 문체부 장관도 그때 개혁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랬죠. 그러니까 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저는 좀 책임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스포츠 미투 국면에서 어느 국면이 이제 분노하고 스포츠계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막 쏟아질 때에 이때 이제 문체부 장관이 교육부총리와 함께 스포츠 개혁하겠다. 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나서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체육계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지난 1월 당시에 당정협의회에서
올해 2월 안에 바로 그 체육계 성폭력 방지법을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언급을 했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늦춰지고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뭐냐면은 이 스포츠 미투 국면이었을 때 체육계를 바꾸겠다라고 해서 당도 그렇고 정부, 그러니까 문체부도 그렇고 바쁘게 많이 움직이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로부터 거의 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시간이. 바뀐 게 있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바뀐 게 하나도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뤄낸 것도 하나도 없다. 예를 들면 지금 체육계 성폭력 방지법이 통과가 안 됐잖아요. 네. 법사위에 상정도 안 됐어요. 일단 정부나 이 조직에서 무언가 일을 시작하고 제도를 바꿀 때 네. 근거 법률안이 마련돼야지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법안조차 지금 상정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체부에서는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권고문을 만들어냈는데 말 그대로 권고문이죠. 그리고 이 권고문조차 일부 주제에 대해서는 체육계 반발을 사고 있고요. 그래서 근 1년이나 시간이 지나고 그때 모두가 한 입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골든타임 얘기했었거든요. 그렇죠. 이따위면 안 된다. 1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고 보니까 좀 가슴이 아프죠. 근데 권고문의 내용이 뭐였는데 이게 계속 이러는 거예요? 권고문은 이제 스포츠 인권 얘기했고요. 그리고 학교 체육 정상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의 개혁을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 중에 이제 많은 부분이 공감은 받긴 받았는데 단 네. 하나 학교 체육 활성화 부분에서 현장의 얘기를 너무 수용하지 않았다. 현장의 의견을 무시했다라는 네.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네. 이제 운동하는 선수들도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공부를 함께 해야지 된다. 얘기 맞습니다. 공부해야죠. 예, 맞습니다. 근데 공부하는 거를 일종의 좀 강제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수업이 다 들어라. 그래서 수업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운동을 해라 이런 얘기인데. 힘들겠네. 예,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장에서 얘기는 현장을 너무 모르는 얘기다라고 비난했는데 요즘 같이 이제 동절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해가 한 6시, 5시 정도 되면 어둑어둑해지죠. 그렇죠. 예. 그럼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야구나 축구 같은 단체 종목은 곧바로 운동하는 게 아니라 운동장에 장비도 갖다 놓고 또 운동장도 다지고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해볼만 하면은 해가 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조명 시설이 돼 있는 체육관에 있는 학교는 실내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그렇죠. 조명 시설이 되어 있는 운동부서가 몇 명이 됐겠습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불만을 터뜨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주 52시간과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도 체육 지도자들에게 주 52시간을 철저히 지키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주 52시간이 여기도 또 걸리네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회는 이 경기나 대회는 주말에 하라고 했으니까 네네네. 주말에 지방에서 열리는 대회 가려고 하면 주 52시간 때문에 쫓아갈 선생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어떤 현장의 고충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었죠. 지금 듣고 보니까 또 좀 적절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네요. 자, 그런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체육인들이 가장 분노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체육의 반응은 정확히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스포츠문화연구소에서 이 국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일찌감치 이제 발표를 했고요. 네. 체육인들도 문제성을 인식하고서 이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 체육계에 대해 말씀드리고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체육계 스스로의 문제다. 국회도 스스로의 문제다. 예, 법률안을 개정하거나 제정을 할 때 네. 여론의 눈치를 살피거나 여론을 수렴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론의 압박을 받아야지 국회가 제대로 가동되는 면도 있거든요. 네, 네. 이것들이 이제 이런 면을 보면 체육계가 그동안에 조금 더 약했던 면도 있는데 해달라,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하겠다라는 관점에서 국민의 여론을 좀 촉구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좀 강조는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를 먼저 좀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거를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수장이었습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정쟁의 여지도 없는 문제 왜 해결이 안 날까요? 이런 현실이 너무 싫습니다. 이게 스포츠계 얘기만은 아니겠죠. 교통서비스 소비자와 기사의 이익을 위해서 고민하기보다는 책임 소재를 떠넘기면서 눈치만 보는 정부 부처.
온 국민이 한 목소리로 규탄했던 체육계 성폭력 문제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계속 싸움만 하고 있는 체육계와 당정. 시민이 언제까지나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노영의 출발새 아침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